이병 강태준, 예. 지금 즉시 대대장실로 와. 갑자기 대대장실 호출. 사단장이 헬기 타고 날 찾아온다. 이등병 하나 보려고 사단장이 직접 헬기를? 아니, 내가 무슨 사고를 쳤다고. 그런데 헬기장에 도착하자마자 본 광경. 사단장 옆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아, 어떡해. 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병 강태준. 나 간다. 상근이가 큰 소리로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자대 배치 버스가 출발한다는 방송이 들려왔다. 그래, 잘 가라. 나중에 자대 배치되면 편지해라. 야, 내가 어느 부대로 갈지 알고 편지를 하냐? 아, 그렇구나. 12사단인 건 아는데 사단 내에 부대가 수십 개인데 어떻게 알겠냐. 그래, 아직 정확한 부대는 모르니까 나중에 휴가 나오면 연락해. 여기 우리 집 전화번호다. 알았어. 100일 휴가 때 보자.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전후 상근이와 인사를 나누고 다른 동기들과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자대로 데려다 줄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앞으로의 군 생활을 상상했다. 버스 안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질 무렵에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나 혼자구나. 동기들은 다 먼저 내리고 마지막이라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버스에서 내렸다. 동기 하나 없이 혼자 와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야, 신병. 뭐라고 중얼거려? 다 왔으니까 빨리 내려. 인솔 간부가 재촉했다. 예, 알겠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큰 소리로 대답했다. 부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건물들은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검은색 페인트가 칠해진 건물들이 왠지 무섭게 느껴졌다.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졌다. 요즘 훈련소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야? 빨리빨리 안 따라와? 인솔 간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선임들이 일과를 마치고 탁구를 치거나 헬스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일부는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곧 내가 지낼 내무실로 안내받았다. 침상에 앉자마자 여러 선임들이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나를 빤히 쳐다봤다. 오, 신병 왔구만. 병장 한 명이 다가왔다. 어이 신병, 이름이 뭐야? 이병 강태준입니다. 여자친구 있어? 없습니다. 뭐, 여자친구가 없다고? 엎드려. 예, 못 들었어? 여친 없으니까 엎드려. 이게 바로 자대의 신고식이었나 보다. 나는 여자친구가 없는 채로 바로 엎드렸다. 일어나. 강태준 이병. 아는 여자는 많이 있나? 없습니다. 막노동하느라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여자 한 번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헐, 진짜. 그럼 또 엎드려. 예,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도 사랑이 싹트는 나라야. 근데 넌 뭐냐? 또다시 잠시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신병 부모님은 어디 계셔? 안 계십니다. 뭐?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예, 제가 15살 때 두 분이 이혼하시고 각자 떠나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혼자 산 거야? 예, 그렇습니다. 병장이 한숨을 깊게 쉬었다. 야들아, 신병 괴롭히지 마라. 강태준 편하게 쉬어. 선임들이 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더는 질문도 하지 않고 시선도 거두었다. 치사병이 되다. 내무실에 앉아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청소 시간이라는 말이 들렸다. 재빨리 일어나 눈치껏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막노동 현장에서 몸에 밴 습관대로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했다. 청소를 마치고 짐을 풀어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때 행정보급관이 내무실로 들어왔다. 신병 왔구나. 예, 이병 강태준입니다. 너 전공이 뭐야? 대학은 나왔어? 대학은 못 나왔습니다. 막노동하고 왔습니다. 막노동? 예, 못질, 용접, 크레인 작업까지 다 합니다. 40kg 시멘트 포대 나르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행정보급관이 나를 위아래로 흘러봤다. 젊은 나이에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 체력은 좋겠네? 예, 자신 있습니다. 좋아. 그럼 넌 취사병 해라. 예, 취사병이요. 귀를 의심했다. 방금 막노동 잘한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취사병이라니. 그래, 취사병.
다음 달에 한 명 전역하거든. 자리가 하나 비어. 하지만 저는 요리를 해본 적이, 괜찮아. 너 노가다 할 때 삽질 많이 했지? 예, 그렇습니다만, 그럼 됐어. 여기선 삽으로 밥하고 반찬 만든다. 삽질 잘한다면 취사병도 잘할 거야.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안 갔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떴다. 아침 점호와 구보를 마치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다. 야, 신병. 너 취사병이지? 따라와. 예, 알겠습니다. 치사반 선임이었다. 그를 따라 취사장으로 갔다. 넓은 공간에 거대한 가마솥들과 각종 조리 기구들이 늘어서 있었다. 자, 이게 내가 일할 곳이다. 칼 들어. 선임이 칼 한 자루를 던져줬다. 저기 있는 양파랑 감자 다 썰어.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야 하니까 빨리 해. 당황스러웠지만 시키는 대로 칼을 들었다. 막노동 현장에서 도시락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의외로 손이 빨랐다. 신병 꽤 하는데? 너 요리 배운 적 있어? 아닙니다. 칼질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게 처음이라고? 정말입니다. 혼자 살면서 라면 끓여 먹을 때 파 정도만 썰어봤습니다. 신기하네. 아무튼 그거 다 썰고 나면 저기 있는 무도 썰어. 그 다음엔 삽으로 된장찌개 끓이는 거 도와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취사병 생활은 놀랍게도 나에게 잘 맞았다. 음식량이 많아 힘들다고들 했지만 막노동에 비하면 오히려 편했다. 무거운 건 나르는 건 이미 익숙했고 뜨거운 열기도 용접 작업할 때보다는 나았다. 하루 세 끼를 책임지는 일은 분명 고된 노동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리듬을 찾았다. 아침 4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점심 준비, 저녁 준비, 그리고 설거지와 청소까지.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취사병 생활에 적응할 무렵 100일 휴가가 다가왔다. 휴가를 보름 앞둔 어느 날 평소처럼 취사장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감자를 깎으며 문득 과거가 떠올랐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다. 부모님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집에는 늘 고함 소리가 가득했고 가끔은 물건 던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그래서였을까?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더는 싸우지 않겠구나. 조용해지겠구나. 하지만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끝이 아니었다. 부모님은 각자의 길을 가겠다며 나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좁은 월세방에 덩그러니 남겨진 나는 15살이었다.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사는 길을 택한 것이다. 아버지는 돈을 벌러 간다며 떠났지만 그 후로는 연락 한 번 없었다.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지만 당장 오늘 저녁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깊은 생각에 빠질 틈도 없이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월세방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보증금을 받아 동네에서 제일 저렴한 고시원을 구했다. 좁고 답답했지만 1년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생활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셀프 주유소가 많지 않아 주유소에서는 항상 사람이 필요했다. 학생 나이가 어떻게 되지? 15살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대신 학교는 꼭 다녀야 해. 네, 감사합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학교,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주유소. 이것이 나의 일과였다. 당시 시급은 3,500원이었다. 평일에는 매일 6시간씩, 주말에는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번 돈은 통장 대신 커다란 대지 저금통에 모았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조금씩 꺼내 썼다.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최대한 아꼈다. 1년이 지나고 중3 겨울방학이 다가왔다. 저금통에 모은 돈이 500만 원에 가까워졌다.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그런데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 고시원 앞에 낯익은 사람이 나타났다. 아버지였다. 태준아, 오랜만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아비가 어린 아들을 이런 고시원에 살게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곧 원양어선 탄다. 돈 벌어 올게. 네. 그럼 오늘은 왜 오셨어요? 그게 인사도 하고 돈도 좀 빌리려고. 돈 없어요. 빌려드릴 돈 없습니다.
그럴 줄 알고 내 방에서 이미 가져왔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급하게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열자 온통 어질러진 방이 보였다. 평소 잘 숨겨둔 저금통이 사라져 있었다. 미친 듯이 방을 뒤졌지만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시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내리막길을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아버지, 거기 서요. 내 돈 돌려줘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가만 있어. 아버지를 쫓아 뛰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없는 길가에서 한참을 울었다. 저금통이 아니라 은행 통장에 넣었어야 했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부모님이 함께 살 때도 아버지는 가끔 엄마 몰래 집안 돈을 들고 도망쳤다가 며칠 후 돌아오곤 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설마 아들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1년 넘게 아끼고 모은 돈, 고등학교 진학 계획,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까지. 결국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학교에 가지 못한 나는 어른들 틈에 섞여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주유소에서는 매일 12시간씩 서 있었고 그 일이 끝나면 곧바로 새벽 배달을 나갔다.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는 일은 고요한 새벽 시간에 홀로 움직이는 고된 노동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아침을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언젠가는 나도 대학에 가고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그때는 평범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치스럽고 멀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어서 코피가 터지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졌다. 견딜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다. 손끝이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입김조차 허공에서 금세 얼어붙을 것 같은 날이었다.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며 조용히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한 빌라 1층에서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다. 태준아, 너 강태준 맞지? 낯익은 얼굴이었다. 누구더라? 나 최민수야. 우리 같은 중학교 나왔잖아. 아, 최민수. 기억이 희미했다. 같은 반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미안,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같은 반이었던 적은 없으니까. 근데 나는 널 알고 있었어. 그래? 반가워. 그럼 이만 가볼게. 잠깐. 태준아, 지금 배달하는 거지? 내가 좀 도와줄까? 나도 운동 삼아서. 평소 같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잠시 망설였다. 고맙긴 한데 이건 내 일이야. 방해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같이 걷자. 새벽 공기도 쐬고. 나도 가끔 이 시간에 나와서 뛰곤 해. 결국 거절하고 다시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틀 후 새벽 우유를 받으러 집화장에 도착했는데 뜻밖에도 민수가 서 있었다. 태준아, 너 왜 여기 있어? 나도 오늘부터 우유 배달하기로 했어. 신문 배달은 자리가 없더라. 뭐, 구역은 다르지만 매일 새벽마다 보게 되겠네. 민수의 밝은 미소에 어이가 없었다. 왜 굳이 이런 일을? 나도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어.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너를 보니까 멋있더라. 혼자서도 씩씩하게 사는 모습이. 내가 멋있다고? 불쌍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헛소리 하지 마. 진심이야. 중학교 때부터 널 멋있다고 생각했어. 키도 크고 당당하고. 약한 애들 괴롭히는 일진한테 맞선 적도 있었잖아. 그만해. 오글거리니까. 그날 이후 매일 새벽마다 민수와 마주쳤다. 각자의 구역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고시원 앞에서 만났다. 배달을 마치면 좁은 골목 계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음료나 빵을 나눠 먹었다. 태준아, 너 학교 안 다니고 이렇게 일만 하는 거 안 힘드냐? 할만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 혼자 고시원에서 사는 건. 그것도 할만해. 혼자 지내기엔 딱 좋은 공간이야. 그런데 너는 왜 우유 배달을 시작한 거야? 너희 집은 그래도 평범한 수준은 되잖아. 민수가 잠시 머뭇거렸다. 우리 집은 아빠랑 둘이 살거든. 근데 아빠는 주말에만 집에 오셔. 평일엔 나 혼자야. 그래서 용돈은 받지만 나도 너처럼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어. 체험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야. 단지 나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거야. 민수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부터 나는 민수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민수와의 우정은 깊어졌다. 새벽마다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따뜻한 의식이 되었다. 태준아, 너 팔뚝이 더 굵어졌다. 일하다 보니까 너는 요즘 검정고시 공부는 어때? 조금씩 하고 있어. 내년엔 꼭 합격하고 싶어. 화이팅.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1년 정도 우유 배달을 계속했다. 고3이 되면서 대학 입시에 집중해야 해서 그만뒀다. 나도 18살이 되면서 배달 일을 정리했다. 성인이 되니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노동. 18살 나는 막노동을 시작했다. 특별한 기술도 자격증도 없는 나에게 주어진 건 오직 건강한 체력과 튼튼한 몸뿐이었다. 망설임 없이 건설 현장을 돌며 매일같이 땀과 먼지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콘크리트를 붓는 일. 남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었지만 나에겐 하루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신입, 시멘트 포대 저기로 옮겨. 예, 알겠습니다. 4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처음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다. 야, 신입 힘 좋네. 어디서 일해봤어? 주유소랑 배달 일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좋구나. 열심히 하면 일당 올려줄게.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다. 삽질 각도도 콘크리트 타설 타이밍도 정확히 알게 됐다. 일당이 오르자 일하는 맛이 났다. 막노동은 힘들었지만 돈이 됐다. 하루 15만 원에서 시작해 실력이 늘자 20만 원까지 올랐다. 한 달에 25일씩 일하니 월 5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었다. 쓸 데가 없어서 돈은 계속 쌓였다. 이번엔 은행 통장에 넣었다. 아버지의 일을 겪은 후로는 철저히 관리했다. 민수는 여전히 종종 찾아왔다. 대학생이 되어 바빴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고시원 앞에 나타났다. 태준아, 잘 지내? 그럼 너는? 나야 뭐 학교 다니느라 바빠. 근데 너 돈 많이 모았다며? 조금. 조금이 얼마야? 그냥 몇 천만 원? 헐. 진짜? 대단하다. 별거 아니야. 쓸 데가 없어서 모인 거지. 민수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도 대단해. 너 정말 멋있어. 23살이 되던 해 병무청에서 온 입영통지서였다. 현역병 입영통지서. 12월 15일 입대. 원래는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었다. 그런데 내가 막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세금 신고되면서 재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다. 이런.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군대는 가야만 했다. 입대까지 한 달을 남기고 일을 모두 정리했다. 쉬는 게 이렇게 어색한 건지 처음 알았다. 몸은 일어날 시간에 저절로 눈이 떠졌고 손은 무언가를 들어야 할 것 같이 허전했다. 입대 일주일 전 민수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전화도 문자도 응답이 없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무작정 민수네 집으로 찾아갔다. 오후 3시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걸어오는 민수를 발견했다. 민수야. 태준이. 여기엔 웬일이야? 민수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다.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너 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아, 좀 바빴어. 바쁘긴 뭐가 바빠.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뭐? 아버님이? 위암이래. 불기라고. 암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다. 위암 이기면 수술은? 수술 날짜는 잡았는데 병원비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마나 필요한데? 수술비, 항암치료비 다 합치면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대. 5천만 원. 대출이라도 알아봐야지. 아버지 회사에서도 일부는 지원해 준다니까. 민수가 애써 웃으려 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힘들겠다. 너도, 아버님도. 괜찮아. 아, 태준아, 너 입대한다며? 언제야? 다음 주 월요일. 그렇구나. 입대 전에 밥 한 끼 하자.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게. 넌 지금 돈 아껴야 하잖아. 괜찮아. 친구 전송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민수 생각이 났다. 5천만 원. 공교롭게도 내 통장에 있는 돈과 비슷한 금액이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 돈은 내가 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부였다.
제대 후 대학 가고 새 출발하려고 모은 돈이었다. 고민하다 입대 전 나는 결심했다. 민수는 내 유일한 친구야.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야. 아침 일찍 조용히 고시원을 나섰다. 은행에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커다란 종이 가방에 돈을 담아 민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는 한산했다. 수납 창고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최정호님 입원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고 싶은데요. 보호자가 최민수인데 제 친구입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아, 네. 어떻게 수납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요. 종이 가방을 카운터에 올렸다. 직원이 가방을 열자 빼곡히 들어있는 현금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한참 후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 예정 비용까지 모두 수납됐습니다. 잔액은 48,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실로 올라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만뒀다. 민수를 보면 울 것 같았다. 조용히 떠나는 게 나았다. 민수야, 행복해야 해. 아버님도 꼭 나으시길. 다음 날 아침 나는 논산 훈련소로 들어갔다.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그리고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12사단 보병부대. 취사병이 된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전우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다. 100일 휴가를 보름 앞둔 날이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대장의 호출이 있었다. 이병 강태준. 예, 중대장님. 너 무슨 사고 쳤냐? 아닙니다. 취사장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럼 대대장님이 왜 널 찾지? 같이 가자. 대대장실에 들어서자 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태준 이병? 예, 이병 강태준입니다. 너 혹시 가족 중에 군 고위직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이 널 찾아. 헬기 타고 직접 오신다는데? 헬기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사단장이 이등병 하나 보러 헬기를 타고 온다니. 대대장과 함께 헬기장으로 나갔다. 멀리서 두두두두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헬기가 하늘을 가르며 내려왔다. 프로펠러가 멈추자 사단장이 내렸다. 별 4개가 반짝이는 모자를 쓴 그의 위엄에 압도됐다. 자네가 강태준 이병인가? 예, 이병 강태준입니다. 좋아. 대대장은 이만 가보게. 강 이병은 나를 따라와. 면회장이요? 그래. 연회장. 자네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네. 면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곳에는 민수와 민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 아버지? 그래 아들. 아버지 뒤에서 민수가 걸어 나왔다. 눈시울이 붉어진 민수가 나를 꽉 안았다. 이 자식아. 그렇게 멋있는 짓을 하고 인사도 없이 가냐? 민수야. 사단장이 민수 아버지와 포옹했다. 정호. 정말 오랜만이야. 태준아 정말 고맙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두 분이 친구 사이였다니. 민수가 설명했다. 우리 아버지랑 사단장님이 절친 중에 절친이시고. 내가 병원비 내준 걸 알게 되셔서 꼭 감사 인사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분은 사단장이 우리 아버지를 가리켰다. 민수가 찾아왔더라. 친한 친구인데 아버지 병원비를 태준이가 대줬다면서. 그래서 함께 오게 됐다. 아버지가 다가왔다. 태준아. 정말 미안하고 자랑스럽다. 아버지 손에 통장이 들려 있었다. 중학교 때 훔쳐간 돈에 이자 쳐서 3천만 원이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았다. 받아라. 아버지가 일을 하셨어요? 그래. 너를 보고 정신 차렸다. 이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 사단장이 말했다. 강 이병. 자네가 낸 병원비는 내가 다시 자네 통장에 넣어주겠네. 친구 병원비는 내가 내려고 했던 거니까. 사단장님, 저는 거절하지 말게.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 우리나라가 희망적이야. 그날 면회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치킨과 피자를 잔뜩 시켜 먹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 아버지는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회복 중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용접 기술을 배워 일하고 있다고 했다.
100일 휴가를 다녀온 후 나는 군 생활에 더욱 적응했다. 취사병 일이 적성에 맞았고 선임들도 인정해줬다. 일병 때 진지하게 고민했다. 군대가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부사관은 어떨까? 민수가 농담으로 했던 말뚝 박아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상병 때 부사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필기시험, 체력 검정, 면접을 거쳐 합격했다. 강태준 상병. 합격이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6개월간의 부사관 교육을 받고 하사로 임관했다. 계속 취사 분야에서 일하다가 중사가 되면서 보급관이 됐다.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다. 군인 아파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옆에는 아내가 소파 아래서는 5살 딸아이가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민수 씨네 간다고 했지? 응. 민수가 바비큐 파티한대. 좋아. 우리 딸도 민수네 아들 보고 싶다고 난리야.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야, 태준아. 왜? 이번 주말에 우리 아버지도 오신대. 너희 아버지도 모셔. 알았어. 그리고 있잖아. 뭐? 고맙다. 늘 고맙다. 갑자기 왜 그래? 징그럽게. 그냥.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부대 뒤편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서 중사에서 상사가 됐다. 이제는 부대에서 인정받는 중견 간부가 됐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결혼해 2 아이의 아빠가 됐다.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만난다. 야,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새벽 배달하다 만났지. 그때 내가 날 쌩 무시했잖아. 무시한 게 아니라 경계한 거지. 뭐가 됐든 결국 우리 이렇게 됐잖아. 그러게. 민수 아버지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 가끔 만나면 그날의 고마움을 이야기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작은 용접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사신다. 재혼도 하셔서 이제는 행복해 보인다. 세월은 유수 같다더니 빠르게 흘러. 원사가 된 나는 이제 사단 주임 원사다. 별 하나를 단 장군까지는 아니지만 부사관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딸은 대학생이 됐다.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다닌다. 아빠, 나 의사 되면 무료 진료 많이 할 거야. 왜? 아빠가 어릴 때 어려운 사람 도왔다고 했잖아.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다. 민수네 아들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 삼촌, 저도 군인이 될 거예요. 그래? 힘들 텐데. 삼촌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퇴역을 1년 앞둔 어느 날 사단장실에 불려갔다. 현재 사단장은 그때 그 사단장의 후배다. 그분은 이미 전역해 예비역 중장이 되셨다. 원사님, 특별한 날이라 불렀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20년 전 오늘 원사님이 친구분 병원비를 내신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임 사단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날만큼은 원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게 장학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전임 사단장님과 최정호님이 공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름은 태준장학재단입니다. 제 이름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원사님이 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줬고 딸은 자랑스럽다며 박수를 쳤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야, 들었어? 장학재단 이야기. 당연히 알지. 우리 아버지가 발벗고 나서셨는데. 나도 기부할 거야. 고맙다. 뭘? 내가 30년 전에 보여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도 새벽이면 그때 생각이 난다. 15살에 혼자 남겨졌을 때의 막막함. 500만 원을 잃고 길바닥에서 울던 날. 새벽 배달하며 만난 영원한 단짝 민수. 5천만 원을 병원에 내던 날. 혜기가 날 데리러 온 날.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누군가는 묻는다. 후회하지 않냐고. 그 돈이면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웃으며 답한다.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우정과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내가 베푼 작은 선의가 더 큰 선의로 돌아왔다. 혼자였던 내게 가족이 생겼고 친구가 생겼고 삶의 의미가 생겼다. 오늘도 부대에서 젊은 병사들을 본다. 그들에게 말해준다. 포기하지 마.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 언젠가는 내 진심이 통할 날이 올 거야.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옆에는 항상 친구가 있다는 것을. 전역 후 나는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들을 볼 때마다 나의 어려웠는 시절이 떠오른다. 민수는 이제 대기업 임원이 됐다. 여전히 절친이고 우리 가족들도 가족처럼 지낸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선한 선택이 선한 운명을 만든다. 이것이 내가 살면서 배운 진리다.